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4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자꾸만 걷고 싶은 계절이죠. 걷다가 멈춰서 점점 화사해지는 봄을 핸드폰 속에도 담고 눈에도 담고, 그러다 같이 걷지 못한 누군가에게 그 봄을 찍은 사진도 함께 나누고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찍 찾아온 따뜻한 날씨 덕분에 봄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사한 봄 속에 안타까운 화재 소식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까지 불면서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봄비 소식이 있지만 그 전까지는 건조한 지역이 많습니다. 이 화사한 봄을 안타까운 사고로 기억하지 않도록 모두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4월 2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할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농 퀴즈 정답과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인데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이번 주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 퀴즈.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들 알려드립니다.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목두채라고 불리는 이것은 이맘때 나무에서도 나고 땅에서도 나는 봄나물이다.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요. 밀가루 옷을 살짝 입혀서 튀겨 먹어도 맛있죠. 사포닌이 들어있어서 쌉쌀한 맛이 강하고 식감은 아스파라거스와 비슷한 이것. 봄철 별미로 먹는 이것은 두릅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행운의 주인공들 알려드릴게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는 8273-2269번을 비롯한 세 분께 보내드리고요. 경기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제품인 사과즙 세트는 3267-2588번을 비롯한 7분께, 그리고 3694-3600-4060번을 비롯한 10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행운의 주인공들 모두 축하드려요.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되신 분들께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 퀴즈.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KBS 라디오. 지난해 마늘 가격이 폭락하고 양파는 폭등하면서 올해는 마늘 재배 면적이 줄고 양파 재배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것처럼 수급 조절 실패로 인한 노지 채소류의 가격 급등락, 매해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정부가 아닌 농민들이 좀 주도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노지 채소류 중에 처음으로 양파, 마늘 의무 자조금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5일 전국의 양파, 마늘 재배 농가에 의무 자조금 납부 고지서가 발송이 됐는데요. 이 양파, 마늘 의무 자조금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지, 또 농민들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보완책이 더 필요할지 오늘 농업 이야기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무 자조금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개념인지 설명부터 부탁드려요. 예, 자조금이란 자조를 위해서 이익 집단이 스스로 조달하는 재원을 얘기합니다. 좀 더 의미를 좁혀보면 법정 규정 또는 이제 집단의 결의에 의해서 의무적이고 혹은 자발적으로 부과하거나 수금하는 그런 기금인데요.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는 제도적 기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1990년에 제정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자조금 관련 조항이 처음으로 이제 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92년에 임의자조금,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고요. 임의대로 그 양동과 양계에서 처음 조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조금은 이런 해당 품목 생산자들이 거출금을 내고 또 어떤 정부의 출연금이나 재정지원금 등 조성이 되는데요. 의무자조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무겠죠. 거출금 납부가요. 그래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임의자조금은 희망자만 가입을 하기 때문에 조성액이 굉장히 적거나 혹은 사업을 좀 효율성으로 실행할 수가 없어서 또 그리고 무임승차하는 그런 문제도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는 의무자조금으로 이렇게 조금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네. 무임승차 문제도 있다고 하셨지만 일단 자신의 돈을 출연을 해야 된다는 게 좀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양돈 양계 농가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양파와 마늘이 이번에 새로 이제 도입을 했고 지금 자조금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품목들이 또 다른 품목들이 더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사슴이나 양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큰 조직은 아니어서 임의 자조금이고요. 의무로는 한돈이나 계란 그리고 낙농, 닭고기, 한우, 오리, 유구 이런 것들이 있고 외에도 인삼이나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의무 자조금의 형태인데 이번에 양파와 마늘도 이제 의무 자조금으로 등장을 한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이유로 좀 저조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조금을 운영하면서 활성화시키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좀 들었습니다. 지난해 의무자조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또 해당 품목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기 좀 쉽게 하는 개정안이 시행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참여가 좀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많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농가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 거출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조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 이 자조금은 또 다른 형태의 세금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자조금에서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친환경 그 의무 자조금인데 그렇게 되면은 품목별로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품목이 의무용 친환경 인삼 같은 경우에는 2번 거출금을 내는 부담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참여가 저조했고 무엇보다는 정말 자조금이 우리 이렇게 농산물 어떤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의구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각출해서 좀 모인 의무 자조금을 가지고 운영했던 그 단체들은 그럼 주로 어떤 역할들을 한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 촉진 홍보고요. 그리고 자율적인 수급 안정, 그리고 유통 구조 개선이나 수출 활성화 사업,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어떤 조사와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하거나 용역을 이제 발주를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그 자조금인 한돈 자조금은 올해 예산이 무려 327억이 넘게 이게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소비 홍보 사업을 하거나 그리고 한돈 나눔 행사, 그리고 시식 행사나 그리고 판매 촉진 행사, 그리고 수출할 경우에 어떤 물류비 지원, 그리고 백종원 씨도 지금 여기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유명 연예인들을 어떤 홍보대사로 쇼빙을 해서 이런 홍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TV나 라디오에 어떤 광고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농가의 현안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간나벨을 조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축 분뇨의 문제가 지금 양돈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런 홍보나 그리고 이렇게 의식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벌이는 게 자조금의 그 큰 역할입니다. 그렇군요. 소비 촉진 홍보, 수출 활성화, 물류비를 제공하고 저는 좀 상황이 어려울 때 이렇게 기금을 좀 나눠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다른 내용이었군요. 네네. 예. 그렇다면 글쎄요,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최근에 출범한 양파 마늘 의무 자조금은 그러면 기존에 했던 그런 다른 단체와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다른 점이 있나요? 거의 최초의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농민이 주도해서 그 수급 정책에 이제 스스로 나서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최근 농수산 자조금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경작 및 출하 신고의 의무 사항입니다. 시장 출하 규격을 설정하고 너무 이렇게 품위가 떨어지는 것들을 출하하지 말자 해서 그 자체적인 그런 선들을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단일 유통 조직을 지정을 하거나 그리고 생산 유통 자율 조절 조치의 시행이 가능해지면서 양파와 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무 자조금 단체가 최초로 이 경작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기르고 있다라는 것들을 신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파악이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이 모델이 지금 상당히 주목을 좀 받고 있고요.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그 농업인들의 어떤 그 재배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게 되면은 양파는 의무 거출이 1제곱미터당 4원이고요. 그리고 마늘은 1제곱미터당 5원씩 이렇게 의무 거출을 하게 되고 고지서가 벌써 이제 이렇게 배부가 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수출 수입 물량이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미리 이제 경작을 알게 되면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은 그러면 수급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정보가 좀 깜깜인 상태이다 보니까 생산자가 아니라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는 상인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이 수급 조절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정보에 접근이 어려웠고 그리고 그 가격에 어떤 그 결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양파 마늘 의무 자조금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들이 좀 주도하는 수급 정책을 주도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큰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그 수급 조절을 정부가 좀 더 잘했더라면 그 책임을 농민 주도형으로 바꾸면서 농민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농민 주도형 수급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요? 이 양파 의무 자조금이 그 의무 경작 신고제를 결정을 하면 모든 농민들이 양파를 심을 때 농협이나 어떤 지자체에 경작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배 면적이나 그리고 어떤 너무 많이 전국적으로 지금 심었다 그러면은 선제적으로 산지 폐기 등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수급 정책을 생산자들이 주도적으로 해놨지만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력하지 않고 또 갑자기 수출 카드라든지 수입 카드 같은 것들을 꺼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충분한 대책이 있느냐라는 것 그것이 가장 지금 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수급 조절의 책임은 이제 농민들한테 다 떠넘기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조금 깊은데 아무래도 운영을 해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토론이 되고 또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면 재발 방지에 대한 그 대책들도 세워야 되는 거겠죠. 네, 정부와도 또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 같고요. 그 양파 마늘 의무 자조금이 그 노지 채소에서의 첫 의무 자조금인 만큼 수급 정책에 대해서 농민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의사 진행 과정, 결정 방식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의무자조금은 그 품목의 전국 재배 면적 또는 재배 농가의 50% 이상이 참여를 해야지 발족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파와 마늘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조직화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산, 유통, 어떤 자율조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지 폐기를 하자라고 이런 좀 중대한 결정일 때는 대의원들이 이제 그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성을 담보하는 만큼 의무자조금이 결정한 어떤 수급 조절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생산자에게 강제력을 가지는 굉장히 이번에 큰 전환인데요. 그런데 정작 의무자조금의 어떤 자율성은 계속 제한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들도 지금 있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어떤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좀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의 어떤 유통이나 자율조절 이런 것들이 어떤 장관의 승인 사안이다 보니까 농민들의 결정을 농식품부 혹은 이제 정부에서 뒤집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의구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기본적으로 좀 토론이 많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군요. 그 경작 신고에 대해서도 잠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무자조금 단체의 수급 조절 역할을 위해서 의무 경작 신고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요? 네, 그래서 올해 그 경작신고제 첫 시행이기 때문에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함께 양파 같은 경우는 7개 시군, 마늘은 8개 시군 등의 어떤 주산지의 재배 면적을 전수 조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국 재배 면적의 50%가량 정도는 실측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되게 이상하시겠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최초의 일입니다. 전수조사라는 것들이. 그렇다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양파나 마늘의 어떤 생산이나 유통에 대한 그 투명성 확보와 그리고 수급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사안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또 오히려 이 의무 경작 신고제를 통해서 뭐 조금 과다하게 경작이 된 것 같다. 그러면 생산 감축을 강요하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그래서 이 수급 조절 같은 경우에는 양날의 검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이 수급 조절의 역할들을 산지에 떠넘기려 해왔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만약에 정부가 이런 기조들,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스스로 다 수급 조절에 대한 어떤 권리를 주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모든 의무를 다 생산자들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아닐까라는 지금 고민도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의무자조금을 통한 수급 조절은 농식품부가 어떤 근본적 수급 대책으로 지금 상정을 하고 있지만 농가들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거는 소득 보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지 좀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도 소득 보전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잠시 말씀하셨지만 그 의무자조금 운용에 관련해서는 농식품부가 그 법령에 의해서 최종 결정을 이끌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농민들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농민의 주체적 역량이 모아져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일례로 오이와 가지, 풋고추 등 이런 신규 의무자조금이 추진이 되려고 했었는데 이때 농민단체들이 반대한 이유가 수급 조절 기능은 별다른 견제장치 없이 이 농식품부의 손에 이끌려갈 우려가 크다라고 해서 지금 의무자조금으로 가지 않겠다 혹은 가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의무자조금들도 농민보다는 기존 정책의 수혜자인 농협이나 유통인들의 참여가 좀 두드러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그런 농민단체들이 있거든요. 그 축산단체나 이런 거대한 농민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어떤 간부들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상당히 관변화되었고요. 그러니까 소농들, 그 중소농 이하들의 생산자들의 그 의견들이 좀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좀 의무자조금이 제대로 되려면 농식품부, 농협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잘 협업을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무자조금이 어떤 방향으로 좀 발전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자조금이 홍보나 교육 그런 사업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요. 이런 사업 영역을 넘어서 이 수급 대책 그리고 농가의 어떤 소득 본전 이런 굵직굵직한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정부와 그리고 유통, 농협 그리고 생산자들까지 모두 협력하고 또 때로는 좀 이렇게 세게 부딪혀서 싸워보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조금 운영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자조금 사업이 그동안 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던 거는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 주체들에게 제대로 알려져야 될 거고 그리고 목적에 맞게 이 돈이 쓰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농민들, 특히 농업 주체들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 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의무자조금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은 조직화된 농민들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상향식의 의사결정 구조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의 역량 강화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네, 지금 저희 이 주제와 관련해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깨진 계란님, 도시인들의 생활 물가가 높아져서 힘들다고 수입을 해버리면 농민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김병섭님, 어떻게 보면 농민들에게 모두 이런 문제를 떠넘기는 책임전가의 행태 같기도 해서 또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소비자들도 좀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힘을 모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우리 농업을 업시키고 농촌과 농민의 삶을 업시키는 농업 이야기 정은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4월의 숲
기대가 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그 속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 오늘도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4월입니다. 이제 정말 완연한 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어느 숲으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네, 이 4월은 숲이 아름다워지는 계절입니다. 이 4월의 숲이 아름다운 것은 여기저기 봄꽃들이 피어있는 모습 때문일 텐데요. 오늘은 식물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강원도 원주시 반계리에 있는 은행나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죠? 은행나무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은행나무 하면 보통 이제 노랗게 물든 가을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뭐 지금은 뭐 푸릇푸릇한 잎일 텐데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거리 은행나무를 보면은 그 초록색 암꽃, 수꽃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잎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반계리 갔을 때 그 은행나무는 줄기와 가지 그리고 잎이 나올 단지 그리고 오래된 은행나무의 특징이 유주만 있었는데요. 표지판을 보면은 전국의 은행나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나무로 알려져 있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라는 말이 그 표지판을 쓴 분의 개인적인 견해인지 아니면 설문을 통한 객관적인 표현인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이를 통해 나무가 아름답다는 게 뭘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나무라 글쎄요. 예쁜 꽃이 있어야 될지 맛있는 열매가 있어야 될지 질문의 답은 좀 찾으셨나요? 어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답을 만들려면 아름답다는 게 뭔지 이것부터 시작해야 했는데요. 아마도 이건 동서양에서 정말 오래된 질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유명 철학자의 말을 옮겨보면은 서양은 아름다움의 기준이 나 밖에 있는 객관주의이고 동양은 아름다움의 기준이 내 속에 있는 주관주의입니다. 즉 서양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것들을 생각으로 그리거나 만든 것이고요. 동양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기운 생동이라고 해서 대상과 내가 서로 좋은 길을 주고받으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옮겨봤습니다. 그렇군요.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름다움 기준이 어쨌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아름답다는 느낌을 갖는 것은 네. 우리가 대상의 겉모습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평상시와 다른 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울컥하는 감동일 수도 있고 쾌감 같은 즐거움일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신비감이 샘처럼 솟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강원도 원주 반계리에 있는 은행나무는 적어도 제게는 표지판에 있는 말 그대로 은행나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나무로 여겨졌습니다.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뭔지 자꾸 빠져들게 되고. 예.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저희가 화면에 같이 띄워놨으니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은행나무는 아직 그 잎이 나진 않았지만 여기 이제 잎이 달린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눈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웅장하죠? 네. 어떻습니까? 이제 좀 크네요. 네. 예, 이 나무 외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높이는 32m고요. 가슴 높이 들리는 16.3m, 이 가지 길이가 동서로 35.2m, 남북으로 34.3m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시면 아주 커다란 모습에 압도를 당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주변에 나무들이 없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이 둥글고도 넓게 퍼져 있는 광경에 그 천년 세월의 위대함이 저절로 느껴졌습니다. 네, 상당히 큰데 그럼 수령이 얼마나 됐을까요? 예, 1964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은행나무의 수령은 그 800년 그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오래전 마을분이 심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고승이 지팡이를 꽂아놓고 그냥 갔는데 그게 나무로 자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중심 줄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 보호를 위해 울타리를 쳐놓은 곳에서 보더라도 이 나무의 가운데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5그루의 나무가 하늘로 뻗어 올라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얼핏 보면 하나의 나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본래 있는 나무 옆에서 가지로 자랐다가 줄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여러 그루의 나무를 한 곳에 심었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그루인지 5그루인지 5그루란 얘기인가요? 한 그루란 얘기인가요? 네, 5그루. 예, 아직 정확히. 그렇군요. 저희 그 방송국 주변에도 은행나무가 많이 있어요. 네. 가을엔 예쁘기도 하고 또 냄새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요. 자, 은행나무는 참 사람들한테 익숙한 것 같아요. 예, 가로수로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나무는 맞습니다. 근데 이 은행나무는 알고 보면은 이 지구에 2억 5천만 전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원산으로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서 자라는 나무였는데요. 그러니까 동양의 나무라고 할 수 있는 은행나무가 그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끈 것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 원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폭탄이 떨어졌으니 그곳은 생명체라고는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었을 텐데 주변에서 은행나무가 자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럼 생명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은행나무가 그 원폭 이후에 그 전 인류에게 생명력이 강한 이 나무에 그 전 인류가 이제 관심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그 찰스 다윈은 이미 오래전에 이 나무에 그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말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진화의 역사가 오래면서 자신과 가까운 친척은 모두 멸종해버린 살아있는 종을 일컫는 건데요. 은행나무 친척 종들은 모두 멸종했지만 지금의 은행나무는 그 긴 세월 동안 살아남아 지금까지 우리 곁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아름다움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름에는 은행나무 이제 그늘 아래 걷다 보면은 참 시원하기도 하고 가을에는 은행 열매 뭐 맛은 있는데 냄새가 또 신발에 잘못 밟으면 그날은 네. 그 반개리 은행나무도 열매가 여전히 열리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닌가요? 예, 반개리 은행나무는 수은행나무입니다. 네. 은행나무는 암수 땅구름입니다. 그래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은행알이 열리는 나무는 암은행나무이고요. 만일 반개리 은행나무가 암은행나무였다면 지금처럼 오래도록 사랑받으며 보호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은행 열매 냄새가 강하긴 합니다. 여기서 은행알의 냄새가 나는 이유를 잠깐 보면은요. 은행알은 열매가 아니라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은행알은 배젖이고요. 그 바깥에 씨앗이 변형된 껍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가장 바깥인 외종피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식물성 지방의 일종인 부티르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매가 아니라 씨앗인 것도 놀랍고 네. 부티르산 처음 들어봅니다. 네. 네. 하지만 이 강한 냄새가 은행의 씨앗에서 싹이 나는 것을 돕는데요. 냄새가 나면 다른 동물이 이제 먹지 않습니다. 은행나무 암수 품별은 봄에는 사실 꽃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전자 검사로 가능하다고 해서 아마 거리에서 우리는 수은행나무만 주로 볼 것 같은데요. 어쩌면 암은행나무가 반개리 은행나무 주변에 있었을 법도 하고요. 지금은 없는 중심줄기가 암은행나무가 아니었을까 추론해 볼 수도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단 지금은 은행알이 열리지 않는 이 나무의 뿌리를 보면은 뱀이 따리를 틀듯이 땅 위로 돌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더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은행나무는 씨앗을 퍼뜨리는 매개동물이 공룡 시대에 사라져 자력으로 번식하기 힘든데요. 그래도 이 은행나무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은행알을 먹는 우리들이 그 매개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연에서 스스로 이제 번식하기 어려운 시기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오래 수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반갑네요. 예, 저도 알고 보고 되게 놀랐는데요. 네. 한 생명과학자가 쓰신 책에 보면은 은행나무가 수명이 긴 이유로는 지속적인 생장, 노화 방지 시스템의 작동,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강력한 저항력 유지 등을 꼽는다고 합니다. 저보다 낫네요. 네. 그래서 이 동물의 경우 노화는 줄기세포의 활력이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식물에서 동물의 줄기세포에 해당하는 것이 분열 조직입니다. 은행나무도 나이가 들면서 분열 조직의 세포 분열 속도가 느려지는데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노화와 관련한 유전자의 발현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분열의 속도만 느려질 뿐 은행나무는 사실상 늙지 않는 것으로 현재 밝혀져 있습니다. 늙지 않는다니 그리고 세포 분열이 느려져서 멈춰 있는 거잖아요. 너무 부러운데요, 은행나무가. 예,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은행나무가 죽는 것은 노화가 축적돼서가 아니라 가뭄과 같은 자연적인 이유 혹은 사람에 의한 훼손 등 인위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이 오래된 은행나무의 특징을 또 하나 본다면은 가지에서 말뚝 모양으로 달리는 유주라는 게 있는데요. 공기뿌리 역할을 한다고도 하고요. 전분을 축적해 놓은 비상식량 주머니라고도 합니다. 아직 그 연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말 생명력이 놀랍습니다. 여기저기 꽃으로 만발한 이 봄에 또 은행나무가 이렇게 딱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가셨을 때 은행나무 주변으로 꽃나무는 없었나요? 봄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나무 울타리 주변은 주로 밭이었습니다.
나무는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발 아래를 보며 좀 걷다 보니까 그 농사를 위해 깔아놓은 지푸라기 위로 노랗게 꽃을 피운 꽃다지가 보였습니다. 이 꽃다지라는 노래의 그 꽃다지인데요. 무심이라는 꽃말을 지닌 야생초이고 봄나물로 먹기도 하는 꽃입니다. 그 십자과 두 개의 살이 풀린 꽃다지는 내장의 노란 꽃잎이 넓은 주걱 모양으로 피는데요. 십자과처럼 십자 형태를 하고 있고요. 높이 20cm까지 자랍니다. 2월부터 캐서 먹을 수 있는 들나물로 냉이, 꽃다지, 지친개, 보리뱅이, 개망초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 꽃다지가 가장 먼저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이 꽃다지 어원에서 잠깐 살펴보면은 꽃다지 다지는 송아지나 망아지처럼 작은 것에 붙여지는 전미사가 붙어서 그렇다고 하고요. 또 다른 거로는 꽃이 다닥다닥, 닥지닥지 모여 피어서 꽃다지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꽃다지나 냉이 같은 식물을 로제트형 식물이라고 합니다. 줄기가 아니라 뿌리에서 직접 나온 잎사귀들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땅에 납작 엎드려 있는데 이 모습이 마치 장미꽃이 피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로제트는 프랑스어입니다. 그 장미꽃 모양을 더 친근하게 부르는 말인데 아마 다지처럼 전미사가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볼 때 로제트를 대표하는 식물이 꽃다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은행나무는 생명력이 이제 좀 그렇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요소였고 꽃다지는 그 장미 같은 로제트 같은 뭐 식물이라서 좀 아름다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래서 앞에서 제가 동양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기운 생동이라고 해서 대상과 내가 서로 좋은 기를 주고받으며 조화를 이루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본래 기운 생동은 동양화 기법으로 그림 속 대상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의 내면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무리 뛰어난 예술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내게 감흥이 없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은행나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나무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 방게리 은행나무도 내게 감동이었으면 그냥 나무일 뿐이고요. 허리를 숙여만 볼 수 있는 꽃다지에서 노랫말처럼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는 감수성이 없으면은 그냥 밭을 갈면 곧 사라질 이름 없는 풀이 될 것입니다. 나무가 아름답다는 것, 나무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이러한 질문은 나무보다 즐기지 못한 삶을 사는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나무가 아름답다는 것은 계속 가져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답을 확실히 뭐라고 찾기보다는 계속 이제 끊임없이 질문을 갖고 가는 것. 그게 이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셨어요. 4222님께서 은행나무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하셨고 장희숙님께서 어디서 뵈셨나 봐요. 라디오에서 만나니까 김서정 작가님 더 반갑습니다 하셨고 이순랑님께서 저와 작가님 은행 열매 많이 먹고 90살까지 방송을 하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늘 이렇게 즐겁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숲으로 가는 길 김서정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날은 흐리지만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12도 이상으로 출발한 곳이 많은데요. 한낮에도 서울 22도, 대전 23도, 광주 24도, 춘천 22도로 대체적으로 포근합니다. 동쪽 지역은 동풍 때문에 낮 기온이 14도에 머물면서 좀 선선한 하루가 되겠네요. 서울과 수도권, 또 강원, 충청, 경북, 내륙 곳곳에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또 내려져 있어요. 제주와 남해안에 초속 10에서 20m 안팎의 바람이 분다고 하니까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7분 28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 기미를 안 보이네요. 또 500명대를 기록했군요. 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51명이나 나왔습니다. 약 40여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요.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모두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도 500명대 중반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수도권의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요. 4주 전에 이 국내 발생 환자의 22% 정도였던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비중이 2주 전에는 30%로 높아진 데 이어서 어제는 36%까지 올라왔습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확진자 수도 89명에서 195명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 13곳에서 발생한 연쇄 감염으로 136명의 확진자가 나온 부산시는 결국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과 PC방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른 전북 전주시도 오늘부터 2단계로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합니다.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 그리고 격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간편하지만 정확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이 또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네, 어제부터 75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일제히 시작이 됐습니다. 요양시설 입소자나 의료진 등이 아니라 이제 나이에 따라서 모든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건데요. 이 화이자 백신은 보관과 유통이 까다로워서 접종센터로 가야 하기 때문에 각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셔틀버스로 모셨습니다. 어르신들은 참여율도 높았고요. 또 대기부터 접종, 이상 반응 관찰까지도 순조롭게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일부 어르신들이 본인 접종 날짜가 아닌데 그 일부로 찾아오셨다가 아쉽게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제 충북 청주 흥덕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이 정은경 청장은 먼저 접종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면서 준비가 되면 순서가 되면 꼭 백신을 맞아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네, 오늘과 내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울산 남구청장, 경남 의령군수 등을 뽑고요. 여기에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도 뽑습니다. 투표를 하실 분들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시면 되는데 이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참고로 다음 주 수요일 선거 당일은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투표를 하실 분들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같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고요. 이 투표소 입장 전에 체온을 측정하고 또 손 소독을 한 뒤에 비닐장갑을 착용해서 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선관위는 어린 자녀는 가급적 동반하지 않고 또 투표소 내에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분들은 내일 센터에 설치될 이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다른 곳에서 치료 중인 확진자는 우편을 이용해서 거소 투표를 미리 신청해 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는 외출 제한으로 사전투표를 할 수 없고요. 대신 무증상 격리자의 경우 선거 당일 오후 8시 이후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네.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해명이 또 거짓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네,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측량 당시 자신이 아니라 땅 주인인 자신의 처남인 경희대 송모 교수가 현장에 참관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 후 온라인에는 이 송모 교수가 측량 당일 오후 1시 반에서 5시까지 이 경희의료원에서 열린 MBA 과정 수료식에 참석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후보 측은 오후 행사에는 측량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고 이 저녁에 이 감사패 수여식이 있을 때만 참석을 해서 그때 사진이 찍힌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KBS 보도에 따르면 이 해명도 사실과 달라 보입니다. 이 KBS는 1시 반부터 시작된 수료식에서 송모 교수가 사진이나 나온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진에서 송모 교수는 맨 앞줄에서 과제 발표를 듣고 있었고 이 수료증 수여식 때만 해도 찍힌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결국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오세훈 후보 측은 감사패 수여식에만 참여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한편 그제 관훈 토론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용산 참사에 대해서 이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행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사건이다라고 규정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경위를 막론하고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했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끼며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 연설을 했던 20대 시민이 민주당 당직자였군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는 지난달 31일 서울 동작구 태평백화점 앞 서울 관악구 서울대 입구역에서 그 집중 유세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 20대 청년 3명이 연이어 유세 차량에 올라서 이 박영선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자신을 대학원생으로 소개한 홍모 씨가 알고 보니까 지난달 2일까지 이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 대변인직을 맡았던 당직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악구 집중 유세에서 자신을 30대 여성 시민으로 소개한 박모 씨 역시 2030 청년 선대위원장이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영선 후보 캠프 측은 홍 씨는 전직 전국 대학생위원회 대변인, 이 박 씨는 청년 선대위원장이 맞다라면서도 이 명단을 미리 짜놓은 것도 아니고 현장 유세에서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새로운 대법관 후보로 천대엽 판사를 추천했다고요? 네, 오는 5월에 이 박상옥 대법관이 퇴임하는데요. 그 후임 대법관 후보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 판사가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이 대법원은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명수 판사 임명을 제청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이 천대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인준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이 대법원은 천대엽 후보자에 대해서 이 자질을 갖췄을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천대엽 후보자의 재산은 2억 7,300만 원으로 공개 대상 고위법관 144명 중 가장 적었습니다. 한편 검찰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 후임 판사의 판사 출신이 최종 후보로 제청이 되면서 6년 만에 13명의 대법관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채워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금수님께서 미세먼지가 싹 가신 청명한 봄 날씨입니다. 회원가입했는데 오늘 아침 애청자가 되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0961님 꽃다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참 이름이 예쁘고 실제로도 예쁘네요 하셨어요. 저희 방송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 1라디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